아줌마가 결혼한 집 이미 끝났어요. 처음 본 아이였습니다. 7살, 아니 8살쯤 됐을까요? 낡은 옷을 입은 아이가 재벌가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자신이 며느리인 걸 알았을까요? 그리고 시댁이 끝났다니 무슨 뜻일까요? 아이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보통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 사람들은 이 아이가 전생을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일까요? 수연은 몰랐습니다. 이 아이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시댁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숨겨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믿었던 사람들의 가면이 벗겨지고 결국 누군가는 무너질 거라는 걸.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로 시댁은 끝난 걸까요? 이 이야기는 알면서도 침묵했던 사람들의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물들의 심리적인 해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줌마, 시댁 이미 끝났어요. 32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랜드 볼룸,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재벌가 인사들이 모인 자선 경매 행사장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늘 처음으로 한성그룹 회장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실수하면 넌 이 집에서 끝이야. 그 말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봉사자 동선 쪽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었습니다. 경비원 2명이 허름한 옷차림의 아이 하나를 끌고 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때가 묻은 운동화, 너무 큰 점퍼, 그러나 눈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나 도둑 아니에요. 아이가 발버둥 쳤지만 경비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어디서 들어온 거야, 이 꼬마가. 바로 그 순간 아이와 수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끌려가던 몸을 멈추고 수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리고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줌마, 시댁 이미 끝났어요. 그 사람들 다 알면서 숨기고 있어요.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소릴? 경비원이 아이의 팔을 더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것 봐라, 헛소리까지 하네. 빨리 경찰 불러. 하지만 아이는 끌려가면서도 수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진지해서 수연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잠깐요.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수연아, 뭐 하는 거니? 수연은 대답 대신 경비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아이, 제가 데리고 온 아이예요. 순간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이는 봉사자 명단에도 제가 따로 부탁한 아이입니다. 놓아주세요.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본인도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의 그 눈빛이, 그 말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경비원들이 아이를 놓아주자 시어머니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잠깐 이리 와봐. 하지만 수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얘야, 내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수연을 살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곧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라요. 보라야,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보라는 대답 대신 행사장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고급 손목시계가 보였습니다. 오늘 경매에 나올 물품 중 하나였습니다. 저거 원래 있던 자리 아니에요. 누가 바꿔치기 했어요. 진짜는 이미 없어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행사 진행 담당자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저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매 물품 중 시계가 가짜로 바뀌어 있습니다.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지? 보라는 수연에게만 들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 아저씨 표정 봐요. 보라가 가리킨 곳에는 한성그룹 비서실장 정우택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그 남자는 분명 다른 사람들처럼 놀란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라 말대로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놀란 표정인데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연기 하고 있는 건가? 수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그 아이 경찰에 넘겨.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 잠깐만요. 이 아이가... 닥쳐. 시어머니의 고함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넌 아직 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그 순간 보라가 수연의 옷자락을 살짝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저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어요.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서워하고 있다고? 그건 수연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누구보다 무서운 존재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따로 있다니. 저기요, 여기 아이 CCTV 확인 좀. 비서실장 정우택이 경비팀에게 지시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잠깐 보라에게 향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수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 아이를 보내면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연아, 너 지금 뭘? 어머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오늘 행사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잖아요. 수연은 일부러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척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음대로 해. 대신 나중에 책임져. 시어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수연은 보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보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을 따라가면서도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실장 정우택이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그 아저씨, 나 죽이려고 할 거예요. 수연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아줌마도 위험해요. 그 사람들, 사람 치우는 거 익숙해요. 전에도 그랬어요. 보라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다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줘요. 사람 하나만 살려줘요. 수연은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건지,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라야. 수연이 보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알아야 해.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보라는 잠시 수연을 올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기 안 해요.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한성그룹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한 줄. 위탁 아동 처리 보고서 2014년. 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보라가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저희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버려졌어요.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귀에는 오직 보라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가 저를 버렸어요. 보라의 시선이 다시 비서실장 정우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누군가를 버리려고 해요. 수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진실했기에 더 무서웠습니다. 이 집안에 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비밀, 이 집안이 숨기는 진실, 그리고 시어머니조차 두려워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모든 것을 밝혀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되더라도 수연은 보라를 데리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가 가진 종이 한 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본가 대신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작업실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그곳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보라를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지금은 그저 피곤해 보이는 10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은 보라에게 따뜻한 물과 빵을 건넸습니다. 보라는 처음엔 경계하듯 쳐다보다가 이내 허겁지겁 빵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굶었는지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보라가 빵을 다 먹고 나서야 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라야, 아까 그 종이 어디서 났어? 보라는 대답 대신 점퍼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구겨진 종이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수연은 그 종이들을 받아 펼쳐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들은 대부분 찢기거나 얼룩져 있었지만 몇 가지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출생, 위탁, 처리, 그리고 한성그룹의 로고가 찍힌 서류 조각도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보라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쓰레기통이요. 그 아저씨네 사무실 쓰레기통. 수연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실장 정우택의 사무실에서 이런 서류가 버려졌다는 건가요? 그것도 아이가 주워올 만큼 허술하게. 하지만 보라의 다음 말이 수연을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저씨 일주일에 한 번씩 서류 태워요. 근데 저번에 급하게 나가면서 안 태우고 그냥 버렸어요. 저는 그때 숨어서 봤어요. 수연은 보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왜 거기 있었어? 어떻게 그 사무실에 들어간 거야? 보라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원래 거기서 청소하는 아줌마 따라다녔어요. 밥 주니까. 근데 그 아줌마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래서 혼자 숨어 다녔어요. 수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생존을 위해 재벌 그룹 건물을 떠돌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 청소하는 아줌마, 언제 없어진 거야? 보라는 손가락을 꼽았습니다. 3개월 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안 왔어요. 수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 전이면 자신이 한성그룹 회장의 아들과 결혼한 시점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전화기 너머에서 듣고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대답 대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보라가 수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시계 멈췄어요. 수연이 손목을 봤습니다. 정말로 손목 시계가 멈춰 있었습니다. 오후 3시 47분에서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아침에 확인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보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나쁜 일 생기기 전에 시계가 멈춰요. 항상 그랬어요. 수연은 보라를 쳐다봤습니다. 미신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행사장에서 시계 바꿔치기를 맞춘 이 아이였습니다.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보라야, 너 어떻게 그런 걸 아는 거야? 아까 경매 시계도, 비서실장 아저씨 표정도. 보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도시의 불빛이 아이의 얼굴에 비쳤습니다. 사람들이요, 저보고 전생을 본대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생? 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쟤는 전생을 보는 애라고. 무섭다고. 그래서 아무도 저 안 데려갔어요. 수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입양되지 못한 이유가 그거였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전생 못 봐요. 보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사람들 얼굴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지, 무서워하는지, 뭔가 숨기는지. 눈이랑 입이랑 손이 따로 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에 뭘 했는지 대충 맞출 수 있어요.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전생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거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발달시킨 관찰력, 사람의 과거 행동을 꿰뚫어 보는 눈. 그게 마치 전생을 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였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를 들킬까봐. 보라가 다시 수연을 쳐다봤습니다. 아줌마는 착해요. 눈이 거짓말 안 해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수연의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뭘 부탁하고 싶은데? 보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만 살려줘요. 저 돌봐주던 아줌마요. 그 사람들이 데려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수연은 보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누군데? 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 몰라요. 그냥 저한테 밥 주고 이불 덮어주고 얘기 들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서리를 버렸어요.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소하던 여자, 갑자기 사라진 사람, 버려진 서류, 그리고 철이라는 단어.
설마 정말 사람을 처리한 건 아니겠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역시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보라와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입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한다는 건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불안한 눈으로 수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보라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B-, B-, 틀린 비밀번호 알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보라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비상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다시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렸습니다. B-, B-, 또 실패. 수연은 보라를 창문 쪽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나가. 비상계단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가. 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도 같이요. 그 순간 현관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라를 먼저 내보낸 뒤 자신도 빠져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동안 위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보라의 손을 꽉 잡은 채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이 순간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파헤치려는 비밀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그래서 또 다른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종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수연과 보라는 밤새 모텔을 전전했습니다. 새벽 5시 겨우 찾아 들어간 허름한 모텔방에서 수연은 보라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에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는 낡은 이불을 꼭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문자도 수십 개가 와 있었습니다. 당장 돌아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그 아이를 경찰에 넘기지 않으면 너도 끝이야. 수연은 문자들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댁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그만큼 숨기고 싶은 게 크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 8시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 어디냐고 당장 그 아이 데리고 오라고 다그쳤습니다.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시어머니는 쓰러지실 것 같다면서 경찰에 넘기면 끝날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그 아이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뭘 알긴 뭘 아냐며 그냥 거리에서 떠도는 애가 헛소리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남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을 감지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수연이 보라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습니다. 한성그룹에서 태어나 버려졌다는 것, 비서실장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 얘기 다른 데서 하면 안 된다며 일단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하자면서
수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거나 황당해하는 게 아니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일을 들킨 것처럼. 그때 보라가 눈을 떴습니다. 아줌마, 그 아저씨 목소리 떨렸어요. 수연이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전화 너머의 목소리까지 읽어내는 걸까요? 떨리는 목소리는 두 가지예요. 무서워서 떠는 거랑 들킬까봐 떠는 거. 그 아저씨는 두 번째예요. 수연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남편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걸까요? 오전 10시 수연은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단 시댁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라는 데려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수연은 대학 시절 친구 민지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지는 아동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민지는 흔쾌히 보라를 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모텔을 나서기 전 보라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조심해요. 그 집 사람들 아줌마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다 거짓말이에요. 수연이 보라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알았어. 금방 올게. 민지에게 보라를 맡기고 수연은 한성그룹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어딨어? 수연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 거기서 알아서 시설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믿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 아이는 사기꾼이야. 거리에서 떠돌면서 사람들한테 전생 운운하며 돈 뜯어내던 애라고. 수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그 아이가 한성그룹에서 태어났다는 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세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 애가 그런 말을 했어? 수연은 품에서 구겨진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보라가 준 서류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한성그룹 로고가 찍힌 위탁 아동 처리 보고서예요. 2014년 날짜로 되어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정우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경찰 2명이 따라왔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우택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면서 알아보니 시설에서 도망친 아이더라고. 절도 전과도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거짓말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정우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그 아이 위치만 알려주면 시설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절대로 보라의 위치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착하게 굴어. 그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래요.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도 무서우신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찰나였지만 수연은 분명히 봤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뭐라고? 수연이 시어머니에게만 들리게 속삭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러는 거라고.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택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님, 아이 위치만 알려주시면
다 끝나는 일입니다. 수연은 정우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님,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우택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2014년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수연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한 김 집사였습니다. 김 집사가 시어머니에게 뭔가를 귓속말로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정우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재에 누가 들어갔대. 금고가 열려 있었다고. 정우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수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금고에 뭔가 있었던 겁니다. 정우택이 빠른 걸음으로 서재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찰들도 따라갔습니다. 그 순간 김 집사가 수연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느리님, 나중에 저 좀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수연이 놀라서 김 집사를 쳐다봤습니다. 김 집사는 이미 표정을 지우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금고, 사라진 뭔가, 그리고 김 집사의 의미심장한 말. 퍼즐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경찰들이 금고 건으로 정신이 팔린 사이였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수연은 생각했습니다. 김 집사가 뭘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금고에서 사라진 건 뭘까?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김 집사였습니다. 오후 3시 한강공원 여의도 쪽 벤치. 혼자 오세요. 수연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김 집사가 왜 갑자기 자신에게 연락을 한 걸까요? 함정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민지는 밥도 잘 먹고 지금 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까 잠결에 이상한 말을 했다면서요. 수연이 무슨 말이냐고 묻자 민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집에 불이 날 거래요. 문서실에서 불이 날 거라고 했다면서요. 수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문서실. 아까 정우택이 서류를 태운다고 했던 그 장소. 설마 증거를 인멸하려는 걸까요? 수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김 집사와의 약속까지 2시간. 그 2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 수연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벤치에는 이미 김 집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오늘은 어딘가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김 집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야 김 집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 집에서 32년 일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온갖 일을 다 봤다고 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도. 그런데 딱 한 가지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 했던 일이 있다고요. 수연이 그게 뭐냐고 묻자 김 집사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14년에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김 집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 당시 한성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 그러니까 수연의 남편의 형인 준혁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집안에서 일하던 가정부였습니다. 재벌가와 가정부 사이의 아이. 그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김 집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우택 비서실장이 모든 걸 처리했다고요. 아이는 어딘가로 보내졌고 아이의 어머니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라인 거예요?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제 행사장에서 그 아이를 봤을 때 눈이 똑같았어요. 그 아이 엄마랑. 수연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보라가 한성그룹 회장의 손녀라니. 그것도 남편의 조카라니. 김 집사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그때 몰래 챙겨둔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수연이 봉투를 받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위탁 처리 동의서라고 적힌 문서. 하지만 동의서의 서명란은 비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동의서에 서명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김 집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엄마는 동의한 적 없다고요. 그냥 끌려간 거라고. 아이도 엄마도.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강제로 아이를 빼앗고 엄마까지 어딘가로 보낸 것. 김 집사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정 비서실장은 무슨 일이든 해요. 그 사람 손에 사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연은 김 집사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32년 동안 알고 계셨으면서. 김 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저도 가족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제 그 아이를 보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또 위험해지면 안 되잖아요. 수연은 김 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김 집사가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사모님, 한 가지 더 있어요. 아까 금고에서 사라진 거 있잖아요. 그게 열쇠예요. 수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열쇠요? 김 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실 지하에 비밀 금고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에 진짜 중요한 서류들이 다 있대요. 그 열쇠가 사라진 거예요. 수연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누군가 그 열쇠를 가져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라가 예언한 대로 문서실에 불이 날 거라면 그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 열쇠 누가 가져갔을까요? 김 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 비서실장이 난리치는 걸 보니까 자기가 가져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우택이 아니라면 누가 그 열쇠를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왜? 그때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보라가 갑자기 쓰러졌어.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정신을 잃었어.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민지가 병원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수연은 김 집사에게 급히 인사하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라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장염이라고요. 며칠 굶다가 갑자기 음식을 먹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보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손만 잡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보라가 눈을 떴습니다. 수연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보라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제가 처음 버려진 곳이에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보라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병원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버려진 곳. 여기서 저 데려갔어요. 수연은 병원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중앙병원.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보라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기억해요. 여기 오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하얀 천장, 이상한 냄새, 우는 소리. 그리고 누가 저를 안고 뛰어갔어요. 막 숨기듯이. 수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전생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 때의 기억이 이 아이 몸에 새겨져 있던 거였습니다. 그때 보라가 갑자기 손을 들어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쪽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보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카메라 들고 있었어요. 우리 찍었어요. 수연은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수연은 다시 보라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보라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아줌마도 노릴 거라고, 자기랑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걱정 말라고, 안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보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냐고 아줌마는 자기랑 아무 상관없잖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상관 있다고, 이제 내가 지킬 거라고. 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을 겁니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가 어디 있는지, 이 집안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때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입을 열려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수연은 남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시댁도 집도 아닌 호텔 카페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제안한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밖에서 만나자는 걸까요? 보라는 민지에게 맡겨두고 수연은 혼자 호텔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남편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넥타이도 풀고 얼굴에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것처럼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맞은편에 앉자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수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형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것, 그 아이가 어딘가로 보내졌다는 것.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24살이었고 아버지와 정우택이 모든 걸 처리했다고요. 수연이 형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을 알고 있었냐고 묻자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은 그 일 이후로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고 회사도 안 나오다가 결국 3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근데 가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정말 사고였을까 하고요. 수연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형이 죽기 전에 자기한테 그랬다고 했습니다. 뭔가 잘못했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요. 남편이 수연의 손을 잡으며 제발 여기서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더 파고들면 위험해진다고요. 정우택은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아버지도 그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한다면서요. 수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입장도 이해해요. 근데 나는 못 멈춰요. 그 아이가, 보라가 당신 조카예요. 피가 섞인 가족이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적은 아니지만 아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보라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밥도 먹고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수연은 안도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 집사였습니다. 사모님, 문서실에 불이 났어요. 지금 소방차 왔어요.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문서실에 불이 난 거였습니다. 수연은 급히 한성그룹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소방차 3대가 와 있었습니다. 문서실이 있는 별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차에서 내려 현장에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고 정우택은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우택이 수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며느리님. 이 난리에 어쩐 일이세요? 수연은 정우택의 말투에서 익숙한 무시를 느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도련님이라고 부르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며느리님이었습니다. 마치 넌 아직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듯이.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했습니다. 수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요. 무슨 일이에요? 정우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전기합선인 것 같은데. 오래된 건물이라 그런가 봐요. 수연은 정우택의 눈을 봤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문서실이 불타고 있는데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은 괜찮은 거예요? 정우택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수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 다 백업되어 있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님. 또 며느리님. 수연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남자는 일부러 그러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이 집안의 외부인으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왜 온 거야? 집에 가 있어. 수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두려운 건지 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문서실 지하에 비밀 금고가 있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우택이 끼어들었습니다. 며느리님, 쓸데없는 소문에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비밀 금고 같은 건 없어요. 수연은 정우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인하세요?
있으면 있다고 하시면 될 텐데. 정우택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님, 이 집안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자리를 알아야죠. 수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본인 자리를 알라니. 이 남자는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어딘데요? 정우택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도련님 옆이죠. 다른 데에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거였습니다. 수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소방관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관계자분이세요? 불은 거의 진압됐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정우택이 급히 소방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전기 합선치고는 발화지점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인화성 물질 흔적이 있어요. 방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우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조사해봐야 알겠죠.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택이 소방관을 서둘러 보내려 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연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택 한쪽에 오래된 앨범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들고 나온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슬쩍 다가가 앨범을 펼쳤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남편과 준혁의 어린 시절.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사진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얼굴 부분만 뜯어낸 흔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지워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앨범을 넘기다가 수연은 멈췄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뒤에 한성그룹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여자의 눈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눈이었습니다. 보라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수연은 앨범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이 사진이 보라의 엄마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연이 앨범을 가져가려는 순간 누군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우택이었습니다. 며느리님, 그건 제가 가져갈게요. 정우택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팠습니다. 수연이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아프잖아요. 정우택이 손을 놓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 소중한 가족 앨범이라서요. 며느리님이 관심 가져주시니 고맙긴 한데 이건 제가 정리할게요. 수연은 앨범을 놓았습니다. 지금 가져가면 더 의심받을 거였습니다. 대신 수연은 머릿속에 그 사진을 새겼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 보라와 똑같은 눈.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서실 화재는 증거인멸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열쇠는 누가 가져간 걸까요? 정우택 말고 다른 누군가가 열쇠를 가져갔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정우택을 막으려는 거 아닐까요? 수연은 김 집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 열쇠 누가 가져갔는지 아느냐고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날 문서실에 마지막으로 간 사람은 마님이에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열쇠를 가져간 걸까요? 보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했던 말. 만약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정우택에게서 뭔가를 지키려고 열쇠를 숨긴 거라면?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골프 약속으로 외출한 틈을 노렸습니다. 정우택도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택 응접실에서 시어머니가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어제 화재 때문인지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갑자기 찾아왔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문서실 지하 금고 열쇠를 가져가신 거 아니냐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문서실에 가셨다고 들었다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기는 적이 아니라고,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다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너는 모른다고, 이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엔 몰랐다고 했습니다. 시집와서 40년 동안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다고요. 하지만 2014년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보라 일이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가정부 아이라도 우리 핏줄인데 버리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근데 시아버지와 정우택이 밀어붙였다면서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택이 모든 걸 처리했다고요. 아이도 그 아이 엄마도. 자기는 그냥 지켜봤다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수연이 그 아이 엄마는 어디로 간 거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요. 정우택이 어디론가 보냈다고만 했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그렇게 사라진 거였습니다. 흔적도 없이. 수연이 그래서 어머님이 열쇠를 가져간 거냐고, 정우택한테서 뭔가를 지키려고 그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금고 안에 모든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 출생 기록, 엄마 신상 정보, 위탁 서류, 그리고 준혁이 남긴 편지까지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주버님이 편지를 남기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기 전에 써뒀더라고. 나한테 맡기면서 그랬어. 언젠가 이 일이 밝혀지면 그때 공개해달라고. 수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준혁이 남긴 편지.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편지 지금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열 수 있어. 근데 수연아, 이 열쇠를 가지면 너도 위험해져. 정우택은 뭐든지 해.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 않아. 수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더 이상 숨기면 안 돼요. 그 아이가, 보라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 엄마도 찾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살아있어?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살이 됐어요. 똑똑하고 눈이 엄마를 닮았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11년 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시어머니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열쇠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 그리고 그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수연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열쇠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밝혀낼게요. 그리고 어머님도 증언해 주셔야 해요. 나중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더 숨기고 싶지 않아. 수연은 저택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오르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수연아, 큰일 났어. 아까 이상한 남자들이 왔었어. 보라 데려가려고 했어.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 보라는 괜찮아? 응, 내가 경찰 부른다고 하니까 도망갔어. 근데 보라가 너무 무서워해. 빨리 와. 수연은 급히 차에 올라 민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보라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다가가 보라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왔어. 보라가 수연의 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줌마, 저 사람들 또 올 거예요. 저 때문에 아줌마도 위험해요. 수연은 보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마.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안전한 곳으로.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쫓기면 안 됐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외부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연은 대학 시절 선배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연은 학교 다닐 때 학생회 활동도 하고 봉사 동아리에서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덕분에 선후배 사이가 두터웠고 졸업 후에도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연락한 선배는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하자 선배는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보라와 함께 선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선배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김 집사가 준 서류, 보라가 주운 서류 조각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받은 열쇠. 선배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사건이 크다고요. 아동유기, 불법 위탁, 증거인멸까지 형사사건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상대가 한성그룹인데 가능하겠냐고 묻자 선배가 씩 웃었습니다. 재벌이라고 법 위에 있는 건 아니라고 증거만 확실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꽤 강력하다면서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고요. 상대가 증거 인멸하려고 할 거라면서 이미 문서실에 불도 질렀으니 다음에 뭘 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금고를 열어보자고 거기 있는 서류들까지 확보하면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보라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수연이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뭐가? 보라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냥요. 아무도 저한테 이렇게 안 해줬어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보라야, 다 끝나면 우리 같이 살자. 응? 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약속해. 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보라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습니다. 정우택이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변호사 선배와 함께 한성그룹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한다고, 선배와 함께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앞에 검은색 승용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없던 차들이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정우택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우택이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아침부터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분도 오셨네요 하면서 수연이 어머님 만나러 왔다고 하자 정우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님은 지금 안 계시다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편찮으셔서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젯밤까지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병원이라니요. 무슨 병원이냐고 자기도 가보겠다고 하자 정우택이 손을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피로 누적이라 푹 쉬시면 된다면서요. 수연은 정우택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배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지만 저희가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요. 문서실 지하 금고입니다. 정우택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문서실은 어제 화재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면서 안전 점검이 끝나야 들어갈 수 있다고요. 수연이 지하 금고는 화재랑 상관없다고 받아쳤습니다. 별채 지하니까요. 정우택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수연이 금고 위치까지 알고 있다는 게 불쾌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님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금고는 없다고 잡아댔습니다. 수연은 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금고 열쇠예요. 어머님한테 받았어요. 정우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여유로운 미소가 없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우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안다고요. 그 아이도 그 아이 엄마도. 정우택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하게 표정을 추슬렀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대놓고 협박하는 거였습니다. 변호사 선배가 앞으로 나서며 협박이냐고 지금 녹음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우택이 선배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녹음이요, 마음대로 하라면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녹음도요. 수연은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진짜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김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다면서 보라가 잡혔다고 아까 사람들이 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택이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라면서 원래 있던 시설로 돌아가는 거라고 도망친 아이니까 당연히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연이 정우택을 노려봤습니다. 시설이 아니라 이 집안 핏줄이라고 따졌습니다. 정우택이 비웃었습니다. 핏줄이냐고 증거가 있느냐고. 며느리님이 데리고 다닌 건 그냥 떠돌이 애라면서 전생을 본다느니 하면서 사기치던 애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습니다. 증거요? 있어요. 그 금고 안에 다 있어요. 정우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출생 기록, 위탁 서류, 그리고 아주버님이 남긴 편지까지 다 알아요. 정우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을 여유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가 어떻게...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정우택도 그 편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금고를 열려고 했던 거고 열쇠가 사라지자 당황했던 거였습니다. 정우택이 갑자기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님 대단하시네요. 결혼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 집안 비밀을 다 캐시다니. 정우택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근데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이 집안에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비밀을 지키는 사람 아니면 사라지는 사람.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경고. 변호사 선배가 수연을 뒤로 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증거로 남습니다. 협박죄, 감금죄, 아동유기죄까지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정우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신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경찰이 누구 편인지는 아시죠?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성그룹의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그들 편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보라 어디 있어요? 당장 말해요. 정우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르는데요. 수연은 김 집사를 봤습니다. 김 집사님,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김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차 번호는 봤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변호사 선배가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추적 부탁할게요. 김 집사가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선배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택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뭘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그냥 시설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수연이 정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비서실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아이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정우택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차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죽었어요. 수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10년 전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헛된 희망 갖지 마세요. 수연은 정우택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변호사 선배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차 위치 찾았어. 지금 서울 외곽으로 가고 있대. 빨리 가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을 나서려는 순간 정우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님, 마지막으로 충고할게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마시고요. 수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실장님, 저도 하나만 말할게요. 이 일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정우택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수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보라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순간 수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아, 나도 도울게. 아버지 서재에 증거가 더 있어. 내가 가져갈게.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결심한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라를 찾는 게 먼저였습니다. 수연과 변호사 선배는 차를 몰아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선배의 지인이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주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수석에 앉아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보라가 무사하길 빌었습니다. 40분쯤 달렸을 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저기다. 저 건물이야. 낡은 창고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없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선배가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 무작정 들어가면 위험해. 경찰 먼저 부르자.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보라가 위험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근데 조심해야 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건물에 다가갔습니다. 입구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둑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저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이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라가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손이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라 앞에 남자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한 명이 보라에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귀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내가 뭘 알아? 그 아줌마한테 뭘 말했어? 보라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라를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대지 마. 남자들이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수연은 거침없이 보라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라야, 괜찮아? 보라가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남자 한 명이 수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그때 변호사 선배가 휴대폰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아동 감금, 폭행, 다 증거로 남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배가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도 오고 있어요. 지금 도망가면 더 큰 죄가 됩니다. 남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선배가 한 명을 붙잡으려 했지만 남자들은 이미 건물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남자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급히 보라의 손을 풀어주었습니다. 보라야, 많이 아파? 어디 다쳤어? 보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가 와서 다행이에요. 수연은 보라를 꽉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보라가 수연의 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들이 그랬어요. 아줌마도 없을 거래요. 조심해요.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우택은 정말 뭐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하고 보라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보라의 부상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손목에 찰과상이 있었지만 다른 곳은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수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수연아, 나 지금 아버지 서재에서 서류 찾았어. 사진 보내줄게. 잠시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류에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라의 출생 기록, 위탁 과정, 그리고 보라 엄마의 행방까지, 심지어 정우택이 받은 돈의 흐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처리 완료라고 적힌 문서 옆에 정우택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시아버지의 서명도요. 수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도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연아, 이거 다 가져갈게. 어디서 만날까? 수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비명. 여보, 여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변호사 선배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선배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보라를 민지에게 맡기고 한성그룹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찰차 2대가 서 있었고 구급차도 1대 있었습니다. 수연이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현아.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뭔가를 내밀었습니다. USB였습니다. 이거 다 들어있어. 꼭 밝혀. 남편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남편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수연은 USB를 꽉 쥐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킨 증거였습니다.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습니다. 네, 다 말씀드릴게요.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요. 수연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의 일, 버려진 아이, 사라진 엄마, 증거인멸, 그리고 정우택의 범죄들. 경찰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수연이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증언해줄 사람들도 있어요. 경찰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우택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택은 경찰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봤습니다. 며느리님, 대체 무슨 짓을? 수연이 정우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비서실장님,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정우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 정우택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우택 씨,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우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요?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머리 부상이 치명적이지 않았고 의사는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매일 병원과 경찰서를 오갔습니다. 진술하고 증거를 확인하고 또 진술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정우택은 구속되었습니다. 아동유기, 감금, 폭행,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시아버지도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아이, 11년 만에 밝혀진 진실.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성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자회견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연은 보라와 함께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선배도 동행했습니다. 보라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줌마, 떨려요. 수연이 보라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단상 위에 시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몹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시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보라를 데리고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회사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해명하겠다면서요.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요. 스캔들이 터지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변명.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요? 시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저도 자세히는. 그때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로 쏠렸습니다. 수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가 수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수연이 보라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라고 11살이고 이름은 보라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2014년에 태어나서 버려졌다고요. 아버지는 한성그룹 장남 한준혁 씨였고 어머니는 이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 김은혜 씨였다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정우택 비서실장이 아이를 데려갔고 어머니도 어딘가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 기록을 다 확보했다면서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느냐? 정우택은 뭐라고 하느냐? 회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수연이 손을 들어 질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 김은희 씨는 현재 강원도의 한 요양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그곳으로 보내졌고 신분이 조작되어 있었다고요. 저희가 찾아냈다면서요. 기자회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보라가 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연은 보라를 내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보라는 엄마를 만나러 갑니다. 11년 만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기자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우리도 몰랐던 일이야. 정우택이 혼자. 수연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서명이 있어요. 수연이 서류 한 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처리 완료 문서에 시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이 집안의 비밀을 지켜왔습니다. 무서워서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 핏줄인데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정우택이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라를 바라봤습니다. 보라야,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보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 제가 본 것 다요.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전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냐고요? 40년 만에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보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연이 보라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보라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작은 아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처음에 아줌마한테 그랬어요. 시댁 이미 끝났다고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보라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어요. 끝난 건 이 집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숨기고 속이고 모른 척하는 거, 그게 끝난 거예요. 보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전생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얼굴 보면 알아요. 거짓말하는지 무서워하는지. 그래서 다 알았어요. 보라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달랐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서 믿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보라가 다시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 이제 엄마 만나요. 11년 만에요. 그리고 이 아줌마랑 같이 살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기자회견장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보라에게 다가가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수연은 보라를 데리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요양원은 산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고 찾아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일부러 이런 곳을 골랐겠지요. 누구도 찾지 못하게. 수연은 보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보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병실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지만 머리카락에 흰 것이 많았습니다. 몸이 말라 있었고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보라가 멈칫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엄마야. 보라가 한 발, 두 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라를 봤습니다. 순간 여자의 눈에서 빛이 흘렀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보라. 여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보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여자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보라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11년의 그리움이, 외로움이, 고통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싸웠던 거였습니다. 한참 뒤에야 보라가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아줌마 고마워요. 수연이 다가가 보라와 은희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은희가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은 은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앞으로 제가 도울게요.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택은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아동유기, 감금, 폭행, 증거인멸, 횡령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재판에서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아버지도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벌은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새로운 경영진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 가문이 독점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보라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보라를 만나러 오곤 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버지의 범죄에 충격을 받았지만 수연 곁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겪으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평생 눈 감고 살았을 거야. 고마워.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제대로 살아요. 숨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너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라는 정식으로 수연의 위탁 가정에 맡겨졌습니다. 법적으로 수연이 보라의 보호자가 된 거였습니다. 은희는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요양이 필요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보라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친구도 생기고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은 보라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라가 갑자기 수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줌마. 응? 아줌마 말고 다른 거로 부르면 안 돼요? 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부를 건데? 보라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는 한 명이니까. 이모 어때요? 수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모라고 불러. 보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모, 밥 맛있어요. 수연은 보라의 머리를 쓸어넘겼습니다. 많이 먹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보라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키도 훌쩍 컸고 볼에 살도 올랐습니다. 수연은 보라의 학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학예회였습니다. 보라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보라가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나 잘했어요? 수연이 보라를 안았습니다. 최고였어. 보라가 수연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그때 은희가 다가왔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은희가 보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보라가 은희에게도 안겼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 사라진 엄마, 비밀로 가득한 재벌가. 그 모든 어둠이 걷히고 지금 이 자리에 세 사람이 함께 서 있습니다.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끝난 건 한성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건 침묵이었습니다. 숨기고 덮고 모른 척하던 그 오래된 침묵이 끝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자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수연이 보라와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보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도덕적 손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는 핏줄은 지켜야 한다고 믿었지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가치를 스스로 배신했을 때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밤잠을 설치고 사람을 피하고 감정이 무뎌지는 것.
그게 도덕적 손상의 증상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숨기던 것을 드러내는 순간 비로소 치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 있으신가요? 말해야 했는데 삼킨 말이 있으신가요? 그 침묵이 당신을 지키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